연세 제3학의 창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학교의 비전을 얘기할 때 여러분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주 반갑습니다. 저는 원주에 올 때마다 항상 고향에 오는 친근감이 느껴지고 왠지 설레면서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대개 왜 원주 올 때마다 제가 기분이 좋은가 생각해 보니까 한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우리 한기수 부총장님 전에 원주 캠퍼스 부총장을 지냈어요. 그래서 한 2년 동안 여러분하고 같이 아주 즐겁게 보람있게 또 새로운 사업 많이 벌리면서 제 일생 중에 아마 가장 열정적으로 일했던 시절이 아니었는가 생각할 정도로 아주 원주 캠퍼스에 제 열정을 많이 쏟았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원주 캠퍼스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아름다운 캠퍼스 많지 않아요. 국내에서는 물론 제일이고요. 신촌 캠퍼스 오래된 건 사실이지만은 제가 아침 저녁 출퇴근할 때마다 우리 신촌 캠퍼스는 어떻게 시설을 좀 고쳐서 그 127년의 전통 그리고 사학의 명문 위상 이런 것과 조화되게 신촌 캠퍼스를 바꿀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당분간 어려울 것 같아요. 굉장히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원주 캠퍼스 오면은 정말 아름답고 또 어젯밤에 제가 와서 잤는데 보니까 호수에 물이 가득 있어서 안개 피어오르고 참 아름다운 풍지 속에서 하루를 보내는구나. 근데 여러분 오래 보내니까 얼마나 더 좋겠어요. 그럼 세 번째는 우리 원주 캠퍼스야말로 국내에서 최초로 기숙사에서 여러분이 생활하면서 레지던셜 칼리지 프로그램 도입했고 저 때부터 시작했던 건데 그거는 전 세계 사학의 명문들이 하고 있는 공통적인 그 프로그램 중에 대표적인 겁니다. 국내에서는 우리가 최초로 실시했고 우리 모델을 그대로 갖다가 포항공대가 도입했고 내년에는 이제 송도 캠퍼스에 학생들이 또 가서 우리 알리스 프로그램을 하게 될 거고 아시아에서는 내년에 예일과 싱가포르가 합해서 싱가포르 국립대학의 예일 싱가포르 레지던셜 칼리지가 생깁니다. 이런 프로그램과 같이 우리가 원주 캠퍼스를 연세대학의 선도적인 잠재력을 더욱 크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것들이 실현되는 그러한 꿈이 있는 캠퍼스이기 때문에 아주 항상 올 때마다 즐겁습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여러분 신입생들 만나보게 돼서 아주 반갑고 더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학교 전체를 책임맡는 총장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 학교가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무엇을 추구하려고 하냐 그런 것들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연세대학은 지금 이제 제3의 창학이다. 세 번째 새로운 어떤 큰 전환기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시기에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연세는 항상 우리 한국 땅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현장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제1의 창학이 1885년부터 시작이 되죠. 1885년에 이 즈음이었어요. 부활절 즈음이었거든요. 조선 땅에 첫 발을 내디딘 미국인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인천항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분이 바로 언더우드였어요. 그 당시 언더우드 선교사의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은 정말 누구나 감동적입니다. 나이가 불과 26살이었어요. 여러분보다 불과 7, 8년 선배였습니다. 아마
군대 갔다 와서 아직도 학교 다니는 학생 중에는 26살도 있을 거예요. 그 젊은 선교사가 어린 나이에 자기의 조국과 가정과 문화, 가까운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 당시에 미국에서 한국 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분의 표현대로 적박한 조선 땅에, 암흑밖에 없는 조선 땅에 서양 사람들을 보고 양귀신이라고 부르는 조선 땅에 첫 발을 내디딘 게 1885년 4월 부활절 즈음이었습니다. 아펜젤러와 함께 왔고 그때부터 이제 연세 역사가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먼저 시작된 것은 병원이었습니다. 알렌에서 병원이 먼저 세워졌는데 제중원이 세워진 게 1885년이에요. 127년 전이죠. 그때 제중원이 설립된 과정을 보면은 저는 항상 이거를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연세대학의 역사하고 함께 하신다는 걸 정말 느낄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제중원이 설립됐느냐? 그 당시 알렌은 외과 의사였어요. 서양 의학을 배운 외과 의사였고 미국 공사였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중국으로 가라고 명령을 받았어요. 근데 중국이 그 당시에 전쟁 중이고 그래서 중국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알렌이 본국에다가 내가 중국이 안정될 때까지는 한국에 들어가겠다. 그래서 한국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왔는데 여러분 역사책에서 갑신정변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흔히 우정국 사건이라고 얘기하죠. 조선의 근대화를 위해서 근대화를 부르짖는 일부의 그룹들이 정변을 일으키려고 했었죠. 근데 그건 실패로 돌아갔어요. 아마 정변이 일으켜졌으면은 대한민국의 역사도 바뀌었을지 모르고 우리 연세대학 역사도 바뀌었을지 몰라요. 근데 정변이 실패로 돌아가서 한때는 대한민국의 근대화가 또 한 번 실패로 돌아가는구나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것이 연세대학을 통해서 근대화를 일으키는 또 하나의 씨앗이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우정국 사건에서 그 갑신정변은 실패로 돌아갔고 그 당시에 명성왕후의 동생 민영익,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민비죠. 민영익 공이 자객에게 등에 칼을 맞았습니다. 그 당시에 한 방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했어요. 거의 목숨을 잃게 됐습니다. 그리고 고종이 그 당시에 미국에서 와서 이 수술을 할 수 있다는 알렌 의사를 불렀습니다. 엄청 반대가 많았죠. 유교에서는 칼을 대지 못하게 돼 있는데 왕족한테 어떻게 수술을 맡기느냐. 근데 죽어가게 생겼으니까 고종이 알렌에게 부탁을 했어요. 이 사람을 어떻게든 좀 살려달라. 명성황후와 같이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렌이 민영익을 수술을 했어요. 칼에 묻은 독, 오염 이런 걸 다 빼내고 몇 달에 걸쳐서 지성으로 치료를 한 끝에 민영익이 살아났어요. 건강하게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명성황후하고 고종이 알렌을 불렀어요. 정말 고맙다. 당신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알렌이 백성을 위해서 의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서양식 병원을 하나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생긴 게 제중원이었어요. 1885년. 그 뒤에 이름이 광해원으로 바뀝니다. 그 뒤에 세브란스 의전으로 바뀌어요. 그 당시에 설립된 제중원은 양반들은 처음에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칼을 대니까. 나중에는 의술이 알려지면서 양반들이 슬금슬금 가기 시작했어요. 바꿔 얘기하면은 대한민국 최초의 근대 서양 병원이 생긴 겁니다. 이게 연세대학 역사의 처음이었어요. 그러다 이제 세브란스로 바뀌게 되는데, 세브란스 병원으로 바뀌게 되는데, 왜 세브란스 병원이 되느냐? 세브란스가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세브란스는 사람 이름입니다. 영어의 뜻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세브란스 씨가 어떻게 등장하게 되느냐? 그 당시 제중원은 왕실의 재정으로 유지가 되는 병원이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 조선의 상황이 굉장히 복잡했죠. 일제로 넘어가는 시기였습니다. 왕실의 재정이 너무 핍박해서 제중원을 더 경영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에비슨, 언더우드 여러 선교사들이 미국을 순회했어요. 모금을 위해서. 근데 클리브랜드에서 세브란스 씨를 만나게 돼요. 세브란스 씨는 클리브랜드 지역에서 살았던 거부였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록펠러가 있죠? 록펠러와 함께 그 당시 미국에서 제일 큰 기업이었던 스탠다드 오일 정유 회사를 경영했던 이사의 한 사람이었어요. 세브란스를 만나가지고 조선의 사정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브란스가 만불을 기부했어요. 만불을 기부했는데 만불이 얼마나 되느냐? 제가 전공이 경제학인데 너무 오래돼서 계산을 잘 못하겠어요. 그런데 한 3년 전에 세브란스에 대한 역사를 저희 경제학과의 김학은 교수님이 쓰셨는데 그거를 쓰시면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그 당시에 미국인의 평균 임금이 35센트였어요. 평균 임금이 35센트인데 만불이면 얼마나 큰 돈입니까? 아마 지금 돈으로 계산하면 2, 3천억은 됐을 걸로 봐요. 만불을 기부했는데 그 만불 기부 받은 걸 가지고 지금 서울역 앞에 연세재단 빌딩 있죠? 그 자리에 땅을 구입하고 그 자리에 세브란스 병원을 세운 겁니다. 근데 그 뒤에도 세브란스 병원은 증축해야 되고 돈이 많이 필요하게 됐어요. 그런데 세브란스 씨가 나중에 2만 5천 불을 추가로 더 기부를 합니다. 3만 5천 불을 기부했는데 세브란스 가문은 대단해요. 지금도 창립기념일이면 연세대학으로 옵니다. 저희가 초청하기도 하고요. 그 후손들이. 지금도 2만 불, 3만 불, 만 불 작은 돈을 계속해서 그 후손들이 학교에 보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세브란스 씨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당시에 에비슨 교장이 있었는데 연세의 역사에서 에비슨 선교사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에비슨 선교사가 세브란스 의학 전문학교 교장 그리고 연희 전문학교 교장 두 교장직을 6년 동안 겸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합병하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북장로회를 중심으로 교단에서 두 개가 합병하라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에비슨 씨랑 세브란스 씨를 방문해서 정말 고맙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브란스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받는 당신보다 주는 내가 기쁨이 더 크다. 언젠가 당신도 내 마음을 알게 될 날이 오기를 바란다.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대단한 분이죠. 지금도 여러분이 미국 갈 때 옥시 센트루이스나 클리브랜드 가보면은 세브란스 가문이 남긴 상당히 중요한 자선사업 업적들이 꽤 있습니다. 이 즈음이 이제 연세대학의 제1회 창학기예요. 제중원은 이렇게 설립되고 연희 전문은 CCC였어요. 조선 크리스찬 칼리지 기독교 대학이었어요. 그 이제 언더우드에서 설립이 됐죠. 1905년에. 지금 저희 신촌에 있는 연세대학 땅이 궁터였어요. 연희 궁터. 그래서 학교를 세운다니까 그 왕실에서 이제 알렌으로 인해서 왕실이 미국인 선교사들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를 많이 베풀었던 거죠. 근데 조선의 미래를 담당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주는 배움터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 왕실에서 준 땅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연세대학 역사에서 보면은 처음 창학기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연세대학의 세컨드 제너레이션, 제2기의 창학은 언제 시작되느냐? 1957년이 계기예요. 1957년에 연세대학이 탄생합니다. 연희 전문하고
세브란스 의전이 합해가지고 연세가 됐어요. 그 연세라는 뜻, 의미가 뭐냐?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요즘에 한글만 쓰니까 한자를 전혀 모르죠. 연세의 의미는 연자는 뻗어나간다는 뜻입니다. 뻗어나간다, 확장한다, extending 하는 거예요. 연. 세는 말할 필요도 없이 세계예요, 세계. 그래서 세계로 뻗어나간다는 뜻입니다. 요즘 말로 해석하면은 뭐에 가깝겠어요? 글로벌라이제이션, 인터널라이제이션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미 거의 60년 전에 우리 연세대학의 성각자들은 그때부터 글로벌 이걸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세계로 뻗어나가는 대학을 만든 겁니다. 사학의 종합대학으로서 최초로 연세대학이 조선 땅에서 역사를 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세대학의 이 제2창학기에는 원주 캠퍼스가 포함돼요. 1978년에 원주 캠퍼스가 신설이 됐거든요. 근데 원주 캠퍼스의 역사는 우리 연세대학의 창립 정신하고 그대로 같이 갑니다. 연세대학의 창립 정신은 기독교 정신 속에 두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어요. 교육과 의료 선교. 우리가 송도에 새 캠퍼스를 만드는데 거기도 지금 교육이 들어가고 병원을 지을 겁니다. 병원 부지를 하고 교육과 의료 선교가 같이 나가는 거죠. 정신적인 생명, 이 육체적인 생명을 같이 연세대학에 책임지는 거죠. 그리고 창립 100주년 1885년 이 즈음이 이제 제2의 창학기로 연세대학은 이 이후에 한국의 근대화 그리고 민주화 산업화를 선도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고 우리 연세대학 자체가 저기 써 있는 대로 Where we make history 역사를 만들어가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2010년쯤 들어서 요즘에 우리가 제3의 창학을 하는 큰 전환기에 있습니다. 왜 이런 전환기에 우리가 도달해 있느냐? 이 전환기에 왜 직면해 있느냐? 대체로 여러분이 세 가지 관점에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이 대학의 세계화예요. 지금 우리 대학은 경쟁의 대상이 이제 국내가 아니죠. 세계적인 대학과 경쟁해야 됩니다. 학생들도 국경을 넘나들어요. 해외로 가는 학생, 오는 학생, 교환 학생, 진짜 연세가 의미대로 글로벌 경쟁을 하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국내 학생들,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했던 교육 시스템이 전부 바뀌어야 됩니다. 전부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세계적인 명물로 우뚝 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내 사정이에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가 경제학자라고 얘기했는데 경제학은 물론이고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소리 없이 조용히 그러나 필연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가장 큰 구조적인 변화는 인구의 감소입니다. 앞으로 10년 뒤에 이미 통계가 나와 있죠. 지금 국민학교, 초등학교 3, 4학년 그 아이들이 여러분 나이가 돼서 대학에 들어올 때는 인구가 얼마나 줄어드느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지금보다 32%가 줄어듭니다. 이것은 대학이 직면하는 커다란 도전, 위협, 또 잘 활용할 수 있는 기회예요. 이것은 여러분 인생에서도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10년 뒤에 어디서 뭘 하느냐? 대한민국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듭니다. 이러한 대내적인 구조적 변화 속에서 연세대학이 앞으로 어떻게 세계적인 명문으로 위상을 더 도약시키고 정립해 나갈 거냐. 이게 이제 제3의 창학기에 갖고 있는 우리의 큰 과제입니다. 제3의 창학을 선도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 학교 내의 사정이에요.
우리 학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작년부터 인천의 송도 캠퍼스, 공식 명칭이 국제 캠퍼스죠. 국제 캠퍼스를 열었어요. 이름으로써 우리 연세대학은 원주, 신촌은 두 개로 나눠져 있죠. 본교하고 의료원하고 그리고 송도. 4개의 캠퍼스를 운영하는 멀티 캠퍼스를 운영하는 대학교가 됐습니다. 한국에서 유일해요. 4개의 캠퍼스를 가지고 있는 대학이 없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많지는 않으나 세계적인 명문들이 캠퍼스를 여러 개 갖고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멀티 캠퍼스를 잘 융합해서 큰 차원으로는 연세는 하나가 되고 개별적인 캠퍼스가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전체적으로는 융합을 통해서 시너지, 새로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러한 것들을 창출해서 우리가 경쟁력을 이끌어 나가야만 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학교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가장 큰 테마는 융합입니다. 캠퍼스 간의 융합, 학과 간의 융합, 이거 아주 적극적으로 실시할 겁니다. 여러분 재학 중에는 송도에 가서 강의 듣고 신촌에 가서 강의 듣고 그러한 길을 지금보다도 훨씬 많이 열어줄 겁니다. 여러 프로그램들 여러분이 같이 섭렵할 수 있는 길들도 많이 열어줄 겁니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 세계적인 대학으로 거듭나야 되는 이 제3의 창학계에 우리가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제3의 창학에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만 세계적인 명문이 될 수 있느냐? 6가지 부문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갖춰야 돼요. 첫 번째는 대학은 역시 교육입니다. 교육하면은 사학의 세계적인 명문들이 아이비리그예요. 아이비리그 하면은 뭘 하느냐? 아이비리그는 학부의 교육이 레지던셜 칼리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함께 자고 교수님과 지내면서 작은 그룹으로 창의적인 활동하고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회성을 기르고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이렇게 길러야만 우리가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RC를 대한민국에서 우리 원주 캠퍼스에서 맨 처음 실시했어요. 기숙사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고 저 있을 때부터 시작한 프로그램인데 그 뒤에 포항공대가 그대로 우리 거를 카피해서 썼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우리가 송도에서 실시하게 되고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 대학이 예일과 함께 내년부터 싱가포르 예일 RC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연세대학 전체에 RC를 정착시키면은 대한민국의 교육 부문에서 연세대학의 교육 경쟁력이 머지않아 아주 두드러지게 될 겁니다. 다른 대학은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구 그리고 멀티 캠퍼스의 시너지, 캠퍼스 인프라는 재정 행정 시스템 플러스 시설이에요. 우리 원주 캠퍼스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캠퍼스 인프라는 대한민국의 최고입니다. 신촌은 훨씬 앞서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연세가 사회적인 리더십, 학문적인 리더십을 갖춰 나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 연세대학 나름의 고유의 DNA, 문화를 우리가 길러내야 되죠. 그거는 기독교의 정신에 입각한 섬김과 배려의 문화, 우리 DNA를 길러내면 우리 연세대학이 세계적인 대학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학교는 이 6가지 부문에서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 많은 것들이 학교의 힘으로만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노력을 하느냐? 여러분이 무엇을 목표로 하느냐? 연세대학에서는 앞으로 여러분이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해서 연세 5C, 연세 글로벌 베이직스 이런 프로그램들을 계속해서 활용하고 강조하려고 하는데 몇 가지를 여러분이 스스로 많이 노력을 하라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여러분은 이제 세상에
전 세계 어느 구석에 있는 누구와도 만나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소통 능력의 1번은 언어죠. 영어가 됐든 제2외국어를 이제는 네이티브처럼 여러분이 할 줄 알아야 돼요. 41년 전에 제가 여러분처럼 신입생이었을 때는 제가 유학 준비를 할 때 새벽마다 일어나서 그 찍찍거리는 라디오를 틀어가면서 BBC에서 나오는 영어를 가지고 녹음하고, 그때만 해도 녹음기가 뭐 이 스피커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영어 공부를 한 세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보다 얼마나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사세요? 여러분 저보다도 훨씬 더 잠재력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은 최소한 네이티브처럼 해야죠. 그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소통 능력은 언어만으로 충분한 건 절대 아니에요. 언어는 단순한 미디어입니다. 매체예요. 남과 소통하려면 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그 사람을 나보다 먼저 생각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거는 기독교 정신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합니다. 나와 다름과 같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만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소통의 능력이 있어야만 세상이 복잡해지고 다원화되고 또 글로벌화되는 가운데 대립과 갈등과 이해관계 상충이 너무나 많죠. 과거에 비해서. 그런 것을 여러분이 조정하고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그런 가운데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소통 능력이 1번이에요. 그 다음엔 창의력. 제가 이건 뭐 얘기할 필요가 없죠.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왜 그렇게 성공시켰느냐? 기계 때문이 아니죠.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겁니다. 문화를. 여러분 우리 스마트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새로운 문화를 만든 거예요. 창의력입니다. 기존의 기술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게 아니에요. 창의력을 통해서 그런 걸 개발한 거죠. 세 번째, 융복합, 컨버전시. 요즘 세상은 너무나 빨리 변해요. 이 변화하는 시대에 여러분이 어떻게 적응해야 될 거냐. 변화가 빨리 이루어지는 때일수록 기초를 튼튼히 해요. 이 건물의 구조가 튼튼하다면 바깥에서 태풍이 불어도 큰 변화가 없습니다. 지붕이 상해도 조금만 고치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워낙 다이나믹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대학 4년에서 배우는 지식은 졸업하면 불과 몇 년 사이에 낡은 상식이 될 겁니다. 학교를 탓하지 마세요. 누구를 탓해야 되느냐? 학교에서는 여러분이 졸업하고 세상이 어떻게 변화해도 그 변화 속에서 여러분이 생존하고 리더가 될 수 있는 기본을 많이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스스로 변화 속에 적응해야 돼요. 그걸 하려면은 여러분이 융복합 학습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 학과에 딱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공부만 하지 마십시오. 넓게 기초, 문사철 공부 열심히 하세요. 역사, 철학, 문화 기본을 튼튼히 해야 됩니다. 결국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다. 인문, 사람과 문화에 관계된 기본을 여러분이 튼튼히 해야 됩니다. 자연과학에서는 수학, 물리 이런 것들을 튼튼히 해야 어떠한 변화 속에서도 여러분이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문화적인 다양성.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계는 이제는 엄청나게 다원화된 다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 한국도 이제는 다문화 시대가 됐어요. 이런 속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리더가 되느냐? 컬처럴 다이버시티를 여러분이 수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의 작은 출발은 여러분 기숙사 문화예요. 한동안 지금까지 혼자만 살다가 남과 같이 방을 써보고 나와 다른 남을 이해하고 이게 이제 첫 출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알스가 필요한 거죠. 가치관을 서로 공유하고 다문화 사회에 적응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크리스찬 리더십이에요. 이건 섬김과 배려, 더 얘기할 게 없죠. 여러분 앞으로 연세대학에서 크리스찬 리더십을 더 많이 배우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2, 3분 여러분한테 더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학교는 이런 노력을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 노력할 게 있어요. 그거는 뭐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잠재력, 역량을 여러분이 최대한 발휘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연세대학 학생들을 볼 때 가장 실망스러울 때가 언제냐? 그 학생의 역량은 한 100쯤 되는데 60, 70에서 만족해버리고 나머지 3, 40을 더 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저보다도 훨씬 더 많은 잠재력 있고 더 좋은 환경 속에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 세상에 영원히 빛날 수 있는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이아몬드가 세상에 어떻게 빛을 봅니까? 다이아몬드가 들어있는 광석, 돌에서 나와요. 그 돌은 산에 있습니다. 누군가가 거기에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산을 지나치면은 다이아몬드는 영원히 빛을 못 봅니다. 누군가 그거를 확신하고 그거를 끈질기게 채굴하고 재련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이아몬드가 나오는 거예요. 영어 단어에 프로스펙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전망, 앞날, 미래, 비전.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동사는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은 산에서 채굴하는 뜻이 있습니다. 끈질기게 뭘 채굴해야만 비전이 있는 겁니다. 헬런 켈러가 얘기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헬런 켈러는 앞이 안 보였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내가 비전이 없다고, 시력이 없다고 안타까워하는데 나는 앞을 보긴 하지만 비전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안타까울 때가 많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잠재력, 역량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역량이 100이라면은 100 플러스 알파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입생으로 입학할 때 그때 꿈과 기대와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 그 많은 것들을 한 번쯤 정리해 보세요. 한 달 뒤, 두 달 뒤, 1년 뒤에 내가 들어올 때 여러분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것들을 어떻게 실현해 나가느냐 체크를 해보세요.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다이아몬드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거를 캐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역량이 100 가까이 갈 겁니다. 플러스 알파는 세상은 여러분 혼자 사는 데가 아닙니다.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서로 협력하고 섬겨주고 그런 가운데 여러분의 잠재력이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생활을 여러분이 앞으로 4년 동안 연세대학을 통해서 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20년, 30년 뒤에 여러분이 새로운 한 사람의 개인의 역사가 정말 연세를 빛날 수 있고 대한민국을 빛낼 수 있는 대단한 역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여러분 중에 나오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래서 한 30년 뒤에 여러분이 연세 대한민국 역사를 빛내는 인물이 나왔을 때 저 학생이 우리 학교에 제가 재임했을 때 다녔던 학생이다. 그렇게 저도 자랑하고 살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잠재력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끈기 있게 그거를 개발하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